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지오셋 대표님께서 화면 공유도 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지오셋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헬스 앤 웰니스 앰버서더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반응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많이 안 들어봤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이 타겟으로 한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는 많이 못 들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오셉 대표님 나오실 때 화면으로 큰 박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오셉 대표님 나와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HM파마 대표이사 지호셉입니다. 예, 오늘 1시간으로 이제 구성을 해달라고 화면이 공유가 잘 되었나요?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아까는 잘 됐는데 지금 좀 깨지는 것 같은데 전체 화면이 다 보이시나요? 아니면 부분만 보이시나요? 약간 잘려서 보입니다, 대표님. 한번 그쵸? 네, 중지하고 잠시만요. 네. 예, 네. 다시 할게요. 네. 예, 됐습니다. 이제는 네. 됐나요? 아, 네, 예, 예,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조금,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삼성동에서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소수의 분들을 모시고 조금 딥한 교육의 내용을 가졌었는데요. 그렇게 좀 딥한 버전으로 한번 해달라고 해주셔서 일단 가지고는 왔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이 피곤한 시간대 이거를 정말로 소화를 하신다면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조금 뒤쪽으로 앞쪽은 제가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지만 뒤쪽으로 가면은 저희가 이제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 제가 아이들의 그 그로잉 랩이라든지 그럼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커스하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는 들어보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예전에 하던 오늘 혹시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빠르게 가면 이해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쭉 훑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내용으로 특화돼서 들어가면요. 2012년 이전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그리고 모든 기업 모든 소비자는 아직 메치니코프의 시절을 살았다. 1850년, 1870년 노벨상을 수상한 메치니코프가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에다가 발효 음식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을 먹어서 가장 많이 넣어줄 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념을 시작을 하였지만 2012년 국립보건원의 논문 이후로는 사람 장 안에는 2,000종에 달하는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 이 미생물들의 밸런스,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장 안에 한 종류의 미생물이 많은 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지가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게 2012년도의 논문. 그래서 요게 이제 요때부터 사람들의 개념이 바뀌었어야 하지만 사람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보니 그 이후로도 모든 과학자들이 눈을 감고 그냥 다시 메치니코프로 돌아가 유산균이 최고야만을 하던 때에 아메이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였던 거. 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냐?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물질은 전부 다 고분자 화합물. 특히나 우리가 먹는 더블 X라든지 또는 뭐 밀크시슬과 같은 이런 천연물이라든지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석류 주스, 콩단백질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고분자 아주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화합물, 뭉쳐진 물질들인데 이런 물질들은 우리의 장세포, 이게 장세포인데요. 우리의 장세포를 통과해서 혈액을 타고 각종 장기로 갈 수가 없다. 요거를 아주 조그마한 저분자 화합물로 쪼개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것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작은 물질들로 바뀌었을 때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바꿔주는 것은 제약회사들이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저분자 화학 물질들이 홍단백질, 저희가 먹는 APP, 파이로프로틴 이런 제품들을 먹었을 때 이 콩단백질을 받아주는 미생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콩단백질을 에쿼얼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주고 이 에쿼얼이라는 물질은 아직 신약회사들도 꿈의 물질로 부르는 엄청난 신약의 후보 물질이고 신약회사들도 아직 만들지 못하는 엄청난 항암 능력을 가진 물질이지만 한국인의 34%는 콩단백질만 먹어도 혈액으로 이 물질들을 넣어주는 장안의 미생물들이 있다. 어, 유로리틴 A라는 것도 요한옥스 교수가 네슬레에 1조 원에 팔았을 정도로 근육 증강과 여성 건강의 꿈의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합성을 하지 못해서 약으로 나오지 못했는데 이 유로리티나이라는 물질조차도 한국인의 40%는 석류만 먹어도 석류를 유로리티네이로 바꿔주는 미생물들이 장에 있어서 엄청난 신약을 우리 혈액에다 넣어주고 있다. 인삼 같은 것도 컴파운드 K를 바꾸는 미생물이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 증강이 되는 인삼빨이 받는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직 신약 회사들도 꿈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장내 미생물은 이미 우리 몸 안에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담배 엄청 피면서 저렇게 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 수가 있지?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아플 수가 있지라는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비밀들의 클루가 그 해답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상당히 많이 있고 인간의 자연 치유라는 것의 비밀이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과학자들이 현재 유추하고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높일 수만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 몸 이게 약을 사 먹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다가 제약회사를 만드는 수준의 아주 고차원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지키기가 극도로 어려운 거. 왜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음식에 들어있는 방부제라든지 우리가 가끔가다 먹는 항생제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장내 미생물을 다 훼손을 시키는 존재들이고 예전에는 예전에는 정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 장 안에다가 미생물을 보충을 해주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약순물이라든지 약순물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산이라는 거대한 흙 필터에 비가 내렸을 때 그 비가 이 거대한 흙을 촘촘히 쌓여진 필터를 거쳐서 내려와서 깨끗하게 필터링이 돼서 정수가 돼서 우리가 마시는 물이지만 사실 그 약순물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 또는 거의 죽어 있는 미생물들이 아주 많이 들어 있었던 거고 요즘에는 환경 오염 때문에 약순물을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 산에다가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똥을 싸두거든요. 그거를 빗물이 다 훑고 내려가서 필터링을 해서 저희가 먹는 약수물에는 수많은 미생물을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또는 냉장고가 없어서 대부분 발효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던 시절에는 수많은 미생물을 우리 몸 안에 넣어주는 행위가 있었지만 더 이상 현대에는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멸균식품, 레토르트 식품,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미생물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어졌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은 극도로 어렵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조우하지 않은 브라질의 이 아마존 밀림 안에 들어가서 현대 문명을 한 번도 조우하지 않은 부족의 똥을 훔쳐 나와서 분석을 해본 결과 미국인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일환으로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아도 꼭 소아과 많이 가시잖아요. 아이들한테 아목시실린, 아목스 이런 거 처방하면은 언제나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처방을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약사들도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핀, 에드빌만 먹어도
장내 미생물이 붕괴되니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같이 드세요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제는 장내 미생물을 보호하는 것, 특히나 그 다양성을 얼마나 다양한 미생물이 장 안에 있는지 보호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큰 숙제가 되었지만 실제로 그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마이랩 이전에는 현재도 마이랩을 빼고서는 전 세계에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래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붕괴되면은 사람 몸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장에 일단 첫 번째 누수가 생기면서 장 주변에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고 간 기능이 약해지고 지방이 축적되고 근육에서는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줄어드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대사질환의 전초들이 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의 붕괴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를 정말 빠르게 제가 여지까지 거의 1, 2, 3차에 걸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아주 축약해서 제가 오늘 이제 빠르게 훑고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각광받기 시작했고, 마이크로바이옴을 누군가가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 다양성이 높아진다면 우리 몸 안에 제약회사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밥만 먹고 살고 더블 X 정도만 먹고 뭐 이래도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를 해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그 해답이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학이 발전을 해왔고 1세대 기술이 그럼 건강한 사람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봅시다. 라는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을 유전자 분석기로 분석을 하기 시작했고, 제 혹시 너무 빠른가요? 혹시 괜찮나요? 제가 뒤쪽에 할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급하게 가는 느낌인 것 같아서, 예, 장내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아콜만시아 뮤시니필라라는 미생물이 많네. 건강한 사람 장에 특히 장에 염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피칼리박테리움 프라우스티니치라는 미생물이 많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이랩을 제외한 국내에 있는 모든 제품은 요 1세대 기술만을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제품들. 마크로젠, 마이바이옴 스토리, 뭐 이런 대부분의 제품들은 다 CJ 예전에 첫랩 제품, 앵크로비,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앵크로비, 뭐 이런 대부분의 제품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당신의 장에는 이런 미생물이 있고 이런 미생물이 부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든 없든 이들이 어떤 대사체, 저분자 화합물을 만들어서 우리 혈액에 넣어줄 수 있는지가 무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대사체라는 거를 찍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 국내 최초로 마이랩이 듀얼 분석, NGS와 대사체 분석 두 가지를 이용해서 국내에 제품을 출시했고, 심지어 저희 회사는 여러 대학병원, 여러 대학들과 지금 이제 위탁 연구, 그들이 이런 것 좀 분석을 해주세요. 라고 저희에게 대학병원도 그렇고 많이 의뢰를 하는데, 요 1세대, 2세대, 장내미생물과 대사체 분석만도 저희가 보통 용역 연구비로 건당 70만 원씩 수주를 하고 있을 정도로 요 미생물과 대사체를 같이 본다라는 건 극도로 어려운 기술인데 요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출시한 게 마이랩이라는 제품이고 마이랩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독장점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사람들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다 보니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A라는 물질이 들어오면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A가 아니라 C가 들어와야지만이 단세지방산이 만들어지는데 장내미생물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식생활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대사체의 패턴이 너무나도 달라서 이거는 그냥 점 찍듯이 이게 찍듯이 당신 이거 먹으면 좋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나 대사체를 높일 수가 없으니
이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지만이 개인 맞춤형으로 뭐를 먹으면 당신의 다양성이 올라갈 겁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요 3세대 기술까지 마이랩 안에 들어가 있고, 요 3세대 기술까지 들어가서 개인 맞춤형에 클루를 주는 거는 전 세계에 마이랩이 유일한 제품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빠르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기술이 피마스라는 거. 이 피마스는 한 사람의 분변을 가지고 오면은 그 장내 미생물을 여러 개로 복제를 해서 여기다 1번부터 6번의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을 넣어보고, 아, 이분은 3번이 들어갔을 때는 프로피온산만 높아지고 다양성이 못 올라가네. 아, 이분은 6번이 들어가면은 락테이트만 올라가고 다양성이 심지어 좀 떨어지네. 아, 2번이 들어가면 가장 좋구나. 뭐 이런 판단을 저희가 키마스를 통해서 내리고 가장 좋은 제품을 추천드리는 것이 마이랩이라는 시스템. 그리고 요거는 이미 임상 시험을 통해서 섭취 전과 후에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장내의 핵심 대사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아주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검증을 하고 출시한 제품으로 전 세계의 유일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라는 게 저희 마이랩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는 거.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결론 페이지입니다. 제가 해본 중에 정말 제일 빠르게 온 것 같은데요. 15분 만에 여기까지 돌파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쫓아오셨더라고 믿고 저는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특히나 면역계 질환, 소화기계 암 발생, 그리고 뇌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와 관련된 질환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저희 연구실이랑 저희 회사랑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아산병원이랑 같이 폐쇄성 폐질환, 이것도 면역계 질환의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자폐라든지 이 뇌기능에 관련된 연구들, 서울대 어린이병원이랑도 벌써 연구 시작해서 하고 있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폐 아이들의 분변 치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폐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도대체 건강한 아이들에 비해서 자폐 아이들에게는 어떤 미생물이 부족하고 어떤 대사체가 부족하길래 이런 질병이 나타나는가? 이런 연구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대 이제 소화기 내과의 췌장암 센터와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소화기계에 있는 암들, 췌장암도 소화기계거든요. 소화기계에 있는 암의 발병은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는 이 중에 단 하나만 밝히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회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여기에 걸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커버하고 있다라. 또 한 가지, 마이크로바이옴은 저희가 하는 엔자임 바이옴과 같은 식품부터 건강기능성 식품, 치료제, 개인 맞춤형 제품까지 정말로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이미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람의 휴먼 게놈 프로젝트로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알고리즘. 저희 아이들의 5년 뒤의 미래를, 건강 상태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획기적일까요? 진짜로. 그리고 이 아이들의 5년 뒤의 상태를 우리가 3년 뒤에, 1년 뒤만 하더라도 1년 뒤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는 클루를 알 수 있다면 여기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왜 헬스케어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을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한 사람의 미래의 건강 상태를 보는 알고리즘을 만든다면은 이것은 바이오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하고 우리나라의 식품연구원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해서 2만 내, 4천 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지만 10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만들었지만 마이랩이 단 1년 만에 3만 내가 넘어가면서 전 세계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게 됐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최근에 어, 아메이에서 이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들이 많이 열렸죠. 그 중에 하나가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 저희가 마이랩을 출시하고 나서 고객분들이 소화, 장불편감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봤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장불편감이 아메이에 많은가를 봤더니 상당히 많은 양의 프로틴을 아메이 분들이 매일같이 되게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건데 상당히 많은 양의 프로틴을 드시고 계시고, 특히나 이 프로틴이 올 플랜트 프로틴이라는 정말로 어, 분해하기 어려운 프로틴들. 사람의 효소만으로는 절대 쪼갤 수 없는 프로틴들. 그러다 보니 이 프로틴을 받아줄 수 있는 미생물이 있으신 분들은 당이 편한데, 이거를 받아주는 미생물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당이 폭발하는 현상들이 아미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희가 가진 3만 개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단백질 분해능과 탄수화물 분해능이 아주 좋으신 분들만 딱 뽑아서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기능이 좋은가, 특징이 뭔가를 봤을 때 나타나는 2개의 미생물을 찾았고, 요 미생물들을 소화효소, 엔자임이랑 붙였을 때 아메이의 APP 제품, 단백질 제품의 소화 효과가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서 출시한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 이런 식으로 저희의 이 데이터베이스의 힘을 얻어서 기존의 시장에 없던 신제품을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높은 효과를 가진 제품들을 아메이는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이미 만들었고, 저희가 지금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 게 그로잉 랩에 대한 데이터들입니다. 도대체 이 그로잉 랩의 데이터가 3년만 쌓인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성장이 이렇게 좋은 아이들의 미생물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 미생물들이 도대체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아이들 혈액에 넣어주길래, 이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이 빠른가? 이 아이들의 인지가 이렇게 좋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장내 미생물이 무엇을 만들길래 그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축적 데이터, 연속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아메이가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신제품들의 가치는 정말 시장에 없는 유니크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판도라의 상자,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도구,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이 아미에서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근간이 이 마이랩과 그로잉랩 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엔드 유저,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이러한 아메이의 10년 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발자로서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런 거는 저희 혼자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끼리 했으면 정말 이상한 제품 나왔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 아메이 분들의 엄청난 제품 개발 능력과 퀄리티 컨트롤, 여러 ABO 분들의 마케팅 잠재력에 영구적 열정에 저희의 기초 기술이 합해져서 막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3세대 개인 맞춤형 플랫폼 제품이 나온 것이 저희와 아메이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시너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헬스 앤 웰네스 세션을 했을 때 제가 고민을, 그때 추석 직후였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저희 추석 직후, 추석이래. 구정 직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구정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일단은 면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면역인데 많은 분들이 면역을 되게 헷갈려 하세요. 과민 면역은 뭐며? 면역은 그냥 높아야 되는 거 아닌가? 면역력은 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또 과민 면역은 뭐고? 그러면은 면역력이 세서 생기는 병이 알러지라고 하는데 이 도대체 알러지는 또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궁금증과 해소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조금은 이제 파악을 했었고, 오늘 그 부분과 그럼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이 여기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는 분명히 박사과정 수준으로 준비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거 저의 죄가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의 죄가 아니고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로 이게 다 흡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오늘 최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런 컨텐츠로 넥스트 버전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오래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점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꿈이 되는 시절이 됐어요. 이제는 무작정 병원에 누워서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한다고 해서 절대 이 사람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고생하다 돌아가셨다라고만 말을 하죠. 요즘에는 진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건강하게 먹을 거 다 먹고 운동할 거 다 하고 즐겁게 사시다가 딱 잠자다가 그냥 고생도 없이 딱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일 부러워하죠. 진짜 잘 사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면역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바뀌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면역력이 센 거밖에 몰랐어요. 면역력이 좋아야 돼. 그래서 면역이라는 거는 면역력의 시작을 누가 했는지 아시나요? 면역학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면역학의 아버지가 메치니코프입니다. 유산균을 이야기했던 메치니코프가 사실은 노벨 의학상을 면역학을 개발함으로써 받았어요. 메치니코프가 어떻게 면역학을 알게 됐냐 하면은 메치니코프의 스승이 루이스 파스테르입니다. 식품 안에 있는 미생물을 처음으로 발견한 루이스 파스테르고, 루이스 파스테르가 발견한 미생물을 사람의 혈액에다가 넣었고 혈액을 관찰을 했더니 혈액 안에 있는 어떤 세포가 뾰족뾰족해지면서 그 미생물을 잡아먹는 광경을 보게 돼요. 엄청나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은 외부의 물체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 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거를 면역력이라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디펜시브 시스템을 이제 면역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력이 세면 좋은 거예요. 세면은 병에 안 걸려. 면역력이 세면은 남들은 그 애들 초등학교 반에서 콧물 감기 확 돌았는데 몇몇 애들은 훅 넘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면역력이 세서 그래. 이게 일반적인 이해였어요. 근데 면역력이 한없이 세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사람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기 시작하고, 알러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과민 면역 반응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에 개념을 살짝 말씀드리면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그냥 마냥 면역 세포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면역 세포가 똑똑해야 돼요. 면역 세포가 똑똑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이 과민성 면역 질환, 아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보다 더 멀리 나가지는 않을게요.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사람의 면역세포는 교육을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할 건데요. 인트로로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사람의 면역세포는 사람이 태어나고 아주 어릴 때 면역세포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면역 체계가 사람 몸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때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내 아이의 면역세포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가 이 면역세포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결정을 해줘요. 대표적인 게 하이진 띠어리라는 게 있어요. 너무 깨끗해서 걸리는 병. 우리의 면역세포는 외부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면역세포가 갑자기, 면역세포가 땅콩 같은 거를 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땅콩 알러지가 되겠죠. 이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깨끗한 침대에만 살았어요. 3살까지. 그래서 이 아이의 면역 체계는 진먼지 진드기라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4살 때 콘도를 딱 갔는데 침대에서 이 아이의 면역세포가 진먼지 진드기를 난생 처음 봤어요. 그럼 이 면역세포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아요. 거의 에이즈가 내 몸에 들어온 줄 알아요. 에이즈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 난리가 나는. 야, 나 죽는다. 이거 절대 내 몸 안에 절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 눈물, 콧물, 점액을 막 쏟아내면서 기침, 재채기를 하면서 내 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밖으로 엄청나게 내뱉고, 그러면서 이 면역세포들은 얼굴로 다 달려와서 주변에서 다 대기를 해요. 이 들어오기만 해봐. 진먼지들이 내가 당장 죽여버릴 거야 하고 100만 대군을 저희 얼굴 주변에다 갖다 모으기 시작해요. 면역세포들이. 그러다 면역세포들이 너무 많이
기도 같은데 주변으로 오기 시작하면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숨이 안 쉬어져요. 천식이죠. 대표적이죠. 땅콩을 먹었는데 엄청난 적인 줄 알고 공격을 시작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천식이 일어나는 거죠. 또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과민한 면역 상태라고 하고, 면역 세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톨러런스, 관용, 너그러움, 인정해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얘는 조금 덜 배운 거예요. 누가 내 아군인지를 다 알지 못하는 상태. 또 한 가지,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의 개념인데, 면역 세포가 교육을 받았는데 건망증이 걸리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잘 알고 있었어. 아, 얘는 내 관절이야. 내가 공격하면 안 돼. 내 몸의 일부야. 얘는 절대 공격하지 말라고 교육을 잘 받아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면역세포가 바보가 되기 시작해요. 치매가 걸리면서, 얘가 적이었나? 아군이었나? 이러다 갑자기 적이야. 라고 하면서 공격을 시작해요. 관절에 염증이 엄청나게 생겨요. 면역세포들이 매일같이 공격을 하면서. 그게 저희가 부르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고요. 이 면역세포가 내 근육이 갑자기 적인 줄 알아. 공격을 시작해. 루게릭병이라고 하고요. 이 염증세포가 장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해. 갑자기 장세포가 적이 됐어. 이거를 저희가 크론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면역이 무작정 세야 될 시절이 이제 조금씩 지나고 있어요. 이제는 눈 달린 면역이 중요해. 면역세포가 똑똑해야 돼.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면역세포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가 이 아이들의 평생 건강을 좌지우지해요. 그 논문이 이 내용입니다. 이 논문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논문의 제목을 보시면은 The Early Life Education of the Immune System, Moms, Microbes and Missed Opportunity.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글로 딱 번역을 하면 아기 면역세포의 첫 교육, 엄마, 미생물, 그리고 기회들인데 가로치고 미스트. 우리가 놓친 기회들이라는 논문이거든요. 이게 겁 마이크로브스라고 상당히 유명한 논문에 2020년도에 게재가 된 아기의 면역세포가 처음에 어떻게 교육을 받기 시작하며 거기에 있어서 엄마와 미생물과 어떤 교육들이 시작이 되는가. 제가 이걸로 가진 않을게요. 이게 이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전문이에요. 전문인데 요거를 제가 챗GPT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쉽게 한국말로 바꿔왔어요. 아기 때 면역 체계는 아주 특별한 성장 단계를 겪고 아기가 태어난 후에 처음 마주치는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면역 체계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육을 받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고 처음 마주친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이 중에서도 아기가 접하는 미생물들은 아기의 면역 체계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어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면역세포가 오랫동안 까먹지 않는 아주 똑똑한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커서 나중에 어떤 병에 걸릴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아기 때의 면역 체계의 특별한 점과 특히 이 장내세균,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면역 체계를 교육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논문이 이게 2020년도에 나온 엄청나게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오퍼튜니티라고 하죠. 기회라고 하죠. 이 기회라는 게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기회는 다이버스 마이크로 많이 보셨죠? 다양성이 미생물의 다양성. 얼마나 다양한 미생물이 아이들 장으로 들어옴으로써 이뮨 임프린팅 면역 체계에다 얘네들이 각인을 새겨놓고 우리의 면역 세포를 교육을 시킴으로써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도 어떻게 건강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missing microbes, 잃어버린 미생물들, 항생제라든지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생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면역세포들의 임프린팅이 되지 않고 면역세포들이 똑까놓고 얘기하면 무식한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면역세포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 뭐가 있는지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커서 온갖 대사질환과 면역계 질환과 자가면역 질환에 시달린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면역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박사과정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면역이 단순히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똑똑한 면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똑똑한 면역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면역세포를 아주 어린 시기에밖에 교육을 시키지 못해요. 사람의 면역세포는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아주 디펜시브예요. 그래서 이 아주 어렸을 때만 사람 장에 존재하는 M셀, 대문자 M이라고 하는 M셀이라는 게 존재해요. 점점 어려워지는데 10시가 다 돼가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M셀이라는 게 존재해요. 거기는 뭐냐면은 톨게이트예요. 장 일부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장 누수라고 부르는 현상을 아기 때는 일부러 만들어놔요. 그래서 아기들 입으로 들어와서 장에 있는 미생물들을 혈액으로 막 보내요. 왜냐? 이 아기는 태어날 때 엄마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죠. 엄마의 피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자기를 뒤에서 받쳐주고 있거든요. 아기들은. 그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의 엄청나게 강한 면역세포들이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기들은 그거를 믿고 장의 일부를 열어버려요. 그리고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자기의 혈액으로 끌고, 장 주변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면역세포들이 엄청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린 나이. 그게 거의 6세 정도쯤에 이 M셀이라는 게 닫히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그 정도로 깊은 교육의 관계를 가지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16세가 지나게 되면은 면역세포들이 더 이상 공부하는 거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다 배웠어. 이제 끝이야. 이제는 요게 이제 나는 교육은 끝났고 난 이제 사는 거야. 라는 게 16세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3세에서 16세 사이에 이 오퍼튜니티 기회, 방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을 얼마나 높여놓는지가 이것이 그 아이들의 평생 건강에 핵심 클루가 된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의 이제는 면역력을 키워주자라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우리 아이의 면역력을 교육을 시키자. 우리는 똑똑한 면역세포를 만들어주자. 예, 그 핵심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이다라는 거. 여기가 이제 오늘의 제가 아이들에게 도대체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가에 과학자로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게 저는 1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도 다른 분을 만나서라도 이제는 뭐 면역력이 높아서 이 정도로 멈추지 마시고 면역력이 똑똑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게 알러지, 천식, 아토피와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에 대사 질환에 이런 것들을 대부분 결정하는 게 당신 아이의 면역세포가 얼마나 똑똑한지야. 근데 그 면역세포를 누가 교육시켜주는지 알아? 그게 바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야.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은 아이의 면역세포가 똑똑해지기 시작해. 이 아이들은 아무거나 보고 패닉하지 않아. 아무거나 보고 아토피나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고, 아무거나 보고 공격을 해서 크론병이니, 루게릭병이니, 류마티스 이런 거에 쉽게 노출되지도 않아. 면역세포가 똑똑해야 돼. 이 포인트를 오늘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에서 나온 연구 논문. 아이들의 IQ별로 아이들을 나눠놨을 때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아이들의 IQ가 높은 걸 확인해. 이거는 거꾸로 뭐 다양성을 높인다고 IQ가 막 올라간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다양할수록 이 아이들의 혈액으로 넣어주는 물질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물질들이 뇌로 들어가서 뇌까지 영향을 미치고 뇌의 안정감이라든지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리고 이런 거는 요 논문은 아이의 성장 호르몬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H가 건강한 아이, P가 그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예요. 건강한 아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에 비해서 셰넌 인덱스 많이 보셨죠? 이제는 여기까지 오시면 요거 뭔지 바로 아셔야 돼요. 장내 미생물 다양성 지표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아주 유의적으로 높습니다. 성장성이 정상인 아이들은. 이 연구는 어디까지 갔느냐?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그 저성장 아이들, 방글라데시에는 이제 저성장 아이들이 많잖아요. 잘 못 먹어서. 이 아이들을 받고 도대체 연구자들이 뭐를 했냐면 이 저성장 아이들에게 유엔에서 엄청난 고열량의 영양제
시기를 줘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아이들은 아무리 먹어도 성장을 하지를 못해요.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도대체 유엔에서 이 정도 돈 쓰고 이 정도 고열량 식이 주면은 이제 애들이 좀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아이들이 어떤 특정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그 뒤로는 아무리 먹어도 왜 크지를 못해? 그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의 나이가 성장하지 못했고 아무리 먹어봐야 그거를 받아서 혈액으로 넣어주는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실제로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를 먹더라도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게 혈액으로 넣어서 아이들 성장에 기여하려면 그거를 받아서 넣어주는 트랜스포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는 그 트랜스포터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고,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에너지 효율도 올라가게 되고, 아이들의 성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호르몬도 다 콜레스테롤 구조예요. 먹는 게 다양하고 먹는 게 좋아야지만이 호르몬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양성이 높은 아이들에게선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이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마이랩이 유일하다. 이거는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는 부분. 아이들의 뼈 성장, 이제는 뭐 여기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뼈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칼슘과 비타민 D의 흡수조차도 장내 미생물이 결정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아무리 칼맥티를 아이들이 먹어도 장내 미생물이 받아서 넣어주지를 못하면 그건 아까워요. 다 변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양의 흡수, 비타민 D의 흡수, 칼슘의 흡수조차도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영향을 미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아토피 당연히 이거 코릴레이션 스코라드가 이제 아토피 지표인 건 아시죠? 여기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 스포라드는 높을수록 좋지 않은 거. 다양성이 낮을 때 스포라드가 당연히 높죠.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스포라드, 아토피 지표가 점점 떨어지는 거. 그래서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이들의 면역세포의 교육에 관여를 하고 이 면역세포들은 똑똑해져서 불필요하게 반응하고 불필요하게 이게 아토피도 피부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피부 주변으로 너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부에 래시 같은 거, 이 래시, 그 두드러기 같은 것들 막 생기고 이러는 것들이 면역세포들이 과도하게 그 주변으로 밀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면역세포가 똑똑해지면서 당연히 그럴 일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 한식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가지고 온 자료가 요런 자료.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살짝 가볼 시간이 되겠죠? 아직은?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나요? 혹시? 아, 잘 괜찮나요? 넘어갑니다. 예, 아, 그 인트로 하실 때 안 넘어가는지 알으셔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예요? 얘기하셨는데 예, 예, 잘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잘 넘어가나요? 예. 그래서, 어, 똥보균 이런 거 아시죠? 이게 이제는 저희가 박사까지 넘어가면은, 어떤 내용인지 살짝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 몸 안에는 예전에 초창기 연구에서는 특정 미생물들이 있으면은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사실이에요. 정말로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에너지 효율이 극도로 높다라는 거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당연히 연결이 돼요. 장내 미생물이 아주 다양하면은 거기에 특정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이 물질들이 분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살이 찌게 하는 물질, 살이 안 찌게 하는 물질, 근육이 늘어나는 물질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면서 확률적으로 살만 찔 확률이 적어져요. 근데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없어서 장 안에 특정 미생물들의 몇 군만 있는데 하필이면 걔네들이 살을 찌게 하는 에너지를 전환하는데 극도로 효율적인 아이들만 장 안에 남게 되면은 당연히 살이 훨씬 더 쉽게 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기부터 보게 되면은 FOMB
F 오버비라는 개념 아시나요? Firmicutes of Bacteroidetes. 이거는 제가 몇 년이야? 2006년, 7년 데프리아이 고든이라는 워싱턴 대학교의 이제 엄청 유명한 교수님이 초창기 논문에서 많이 나오던 내용인데요. 방 안에 퍼미큐테스라는 미생물이 많고 박테로이데테스라는 미생물이 적으면은 살이 과도하게 찐다라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파를 학계에다 던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건강한 아이들인데 UN은 undernourished, 그러니까 저성장 아이들, 영양소 결핍 아이들, 저성장 아이들, OB는 obesity, obese, 비만인 아이들, 다양성은 다 낮아요. 다양성이 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성장이나 비만은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다양성이 떨어져 있는데 아주 살을 찌게 하는 아이들만 좀 모여서 다양성이 낮은 상태가 오비라고 하고 여기를 저성장 언더누리시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다양성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 가서 조금 더 이제 맞아, 나도 뭐 퍼미큐테스 박테리디티스에서 뚱보균이 있고 극도로 살이 많이 찌고 뭐 이런다는 거 알아라고 이제 들으시면은 거기보다 한 스텝 더 가셔야 되는 거죠. 다양성이 문제인데 다양성이 떨어지면은 특정적으로 살이 되게 많이 찌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불복이야. 어떤 사람은 살이 극도로 안 찌는 어성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일단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놓는 것이 아이들이 비만이 된다든지 저성장이 된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여기에서 핵심 지표는 Firmicutes over Bacteroidetis라는 균주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분에 비해서 undernourished, 저성장, 결핍 아이들과 비만인 아이들에게서 다 높아진다라는 거. 요거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방 안에는 확실한 거는 아이들이 크지 못하게 하는 균이 있고요. 아이들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찌게 하는 비만을 촉발하는 균들이 있어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성을 높이는 거예요. 어, 되게 쉬운 듯 오묘한 듯 어려운 내용이란 건 알거든요. 여기는 제가 오늘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커버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밤 10시에 하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제가 살짝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잘 못 크는 아이들 또는 과도하게 비만이 되는 아이들의 장안에는 특정 미생물들이 있고 이러한 미생물들은 대부분이 뭐가 문제냐면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분해시키면서 혈액에다가 당분을 많이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생각보다 살을 빠르게 찌게 할 수도 있고 면역 세포들을 너무 과민하게 만들면서 또 지방이 축적되게 만드는 현상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하나 이 마이랩의 특장점, 특히 그로잉랩과 마이랩 안에서 있는 키즈 전용을 저희가 예를 들고 싶은데요. 국내 어디에도 이만큼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요. 국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국가기관이 가진 데이터베이스가 4,000대. 그러다 보니까 저희 4,000대라는 거는 뭐냐면은 진짜 여기가 정상의 구역이 맞아? 아, 그럼 내가 진짜 정상인보다 안 좋은 상태가 맞아? 내가 정상인보다 좋은 상태가 맞아? 라고 할 때 그 표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내가 딱 하나를 집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과의 사이즈가 진짜로 작은 건가? 평균보다 작은 사과인가? 아니면 이 사과가 평균보다 큰 사과야? 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사과 중에서 하면은 정확도가 별로 높지 않겠죠. 내가 가진 단순히 10개 안에서 얘가 크거나 작을 테니까. 근데 제가 사과를 10,000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딱 하나를 찝으면은 얘가 이 사과가 평균보다 큰 건가 작은 거에 대한 정확도가 월등히 높아지게 되죠. 10,000개라는 표본이 있다 보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마이랩은 거의 세상에서 표본 개차와 여러분이 받는 결과지의 정확도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만 개라는 표본을 가지고 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메이밖에 없어요. 아메이 정도 되는 DB는 있어야 되고요. 근데 다른 데가 4천 개 데이터, 3천 개 데이터 있으면은 그 중에서 아이 데이터는 1, 200개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메이는 표본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만 하더라도 1,000개가 넘어가게 되고 아이들만을 위한 결과지를 따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차이냐 하면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인과 마이크로바이옴의 패턴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결과지를 받아봤는데 이 성인의 표본에 비교를 해가지고 내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보다 보면은 어긋날 케이스가 많죠. 이게 단순히 아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진짜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마이랩이라는 제품은 국내 유일하게 어린이들 전용을 만들 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 중에서의 표본을 잡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것만으로도 왜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시중에 있는 제품이 아니라 마이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미 아주 명확한 근거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중에 있는 제품은 그거 성인 기준에다가 너의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미 논문에서 성인과 어린아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다르다는 게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아이들 중에서 네 아이가 어느 정도를 어느 선에 있는지를 당신이 봐야 되는 거지. 전체 성인 중에서 당신의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는 아주 정확하다라고 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면은 특히나 마이랩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저는 명확한 근거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지표들, 최근에는 논문들을 통해 가지고 피부 건강에 대한 지표들도 저희가 신설을 했죠. 그래서 여러 논문들에 나오는 미생물들 지표를 가지고 아이들의 피부 건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결과에다 추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어떤 미생물이 탑5 미생물이 어떻게 있는지, 키즈에도 어떻게 탑5의 미생물들이 있는지, 이 미생물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미생물인지 논문에서 발췌해서 나오는 내용, 가장 비율이 높은 부분들. 어, 미생물쟁이 입장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역할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시지는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 미생물쟁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월등히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보를 다 안 주시는 것 같죠? 라는 얘기를 자꾸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히제렐라라는 균은 정말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되면은 김씨예요, 김씨.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김씨가 똑똑해요, 박씨가 똑똑해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김씨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박씨 중에서도 그런 거죠. 어떻게 김씨랑 박씨를 나눠요? 라고 하시겠죠. 미생물쟁이 입장에서 히데렐라가 좋은 균이에요, 나쁜 균이에요라고 묻는다면 신데렐라 안에서도 좋은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사체라는 걸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은 뭐예요? 얘네들이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넣어주면 이름이 박씨건 김씨건 최씨건 이씨건 간에 혈액에다 넣어주는 좋은 물질을 많이 만들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라는 하나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사체를 같이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랩이 특별한 거예요. 듀얼 분석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단순히 미생물 이름들만 가지고 저희가 모든 걸 판단한다면 약간은 문제가 있어요. 디제렐라처럼 좀 유명하지 않은 아이들은 특히나 문제가 있고, 하지만 아주 유명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생물 건강 지표에서는 아주 잘 정리된 아이들만 뽑아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방 안에 미생물이 2,000개나 되고 NGS를 통해서 다 보신다면서요. 근데 왜 건강 관련 지표 미생물은 왜 한 30개 정도밖에 안 뽑아서 쓰세요? 정말로 잘 정리가 되고 연구가 아주 잘 된 애들만 뽑아서 가장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잘 알려진 애들만 저희가 뽑아서 전달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 멀리 가다 보면은 조금 애매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마이랩에 대해서 생각하고
타사 제품과 했을 때 어떤 분이 다른 제품을 가져와서 여기서 티제렐라, 셀리모나스, 엔테로코커스가 이렇고 이거 다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티제렐라 중에서도 좋은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고 김씨가 똑똑해 박씨가 똑똑해 거의 그런 수준이야. 대사체까지 넘어가서 정말로 어떤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 넣어주는지까지 우리가 들어가야지만이 정말 정확한 걸 본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어려운 기술, 듀얼 분석 기술로 간 거는 국내의 마이랩이 유일해라는 거를 여러분이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설문의 내용도 상당히 특화돼서 아이들 전용으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조금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빨리 끌고 와서 조금은 일찍 끝냈거든요. 요거 어땠는지 저희 AKL 쪽에다가 조금 피드백도 좀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너무 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밤중에 듣기에는 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또는 저는 면역 말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똑똑한 면역?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냥 면역력이 좋다라는 거면 됐지, 도대체. 면역세포가 많으면 됐지. 그 중에 눈 달린 면역은 뭐고, 똑똑한 면역은 도대체 뭐고, 해서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는 건 뭔 소리고,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셔서 제가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감사하게도 한 3분이 남았는데 질문 한두 개만이라도 좀 받아서 해볼까요? 네, 지금 예. 채팅방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계속 아, 댓글이 예. 올라와 있어서 좀 보시기가 좀 예, 예. 어렵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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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좋았다고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밤중에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예. 번호를 두 개나 받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마이랩으로 지정되는 저희가 이 피바스라는 걸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드리잖아요. 그 알고리즘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아이의 장 안에 1번부터 6번의 제품이 들어왔을 때 가장 좋은 거부터 순서를 나열해줘 라는 AI 알고리즘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서가 쭉 나와요. 그래서 언제나 저희는 가장 좋은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간혹 이런 일들이 있어요. 1등과 2등이 0.1점 차이, 1등과 2등이 0.01점 차이가 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 2번 같이 드세요라고는 절대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0.001점이라도 더 높은 아이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검사를 할 때마다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거는 1등과 2등의 차이가 너무나도 미묘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언스테이블해?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박빙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제품이 그분의 장내 미생물을 조금 바꾸는데 박빙이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만 언제나 배정이 됩니다. 이제 두 개가 배정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 예. 어, 건선 마이크로바이옴 도움 당연히 있죠.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고광표 교수님이 하시는 고바이오 랩에서는 건선을 대상으로 이미 임상 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치료제의 영역으로 가고 있고요. 건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저희가 연구하는 내용을 1분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어, 저희 몸은 그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저희 몸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세포를 만드는 뼈대이자 우리의 뇌세포를 만드는 뼈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콜레스테롤은 놀랍게도 밖에서 먹는 거 외에도 내 몸도 스스로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과 내 몸에서 만드는 것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의 양을 우리 몸에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 거기를 SREBP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스테롤 레귤레이터리 엘리멘터리 바인딩 프로틴이라는 물질로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 저희가 먹는 콜레스테롤을 쪼개가지고 우리 장 안에 넣어주는 게 암즙산.
담즙산이 그거를 미셀이라는 구조로 만들면 넣어주는데 장내 미생물이 여기서 어떻게 관여를 하냐면은 이 담즙산을 쪼개줘요. 마이크로바이옴. 이 담즙산의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세요. 지방을 녹이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야, 내가 곱창을 먹는데 어떻게 곱창은 소화가 되는데 내 장은 소화가 안 되지? 소의 장 구조와 내 장의 구조가 달라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세포의 구조는 똑같아요. 소장세포나 내 장세포나. 근데 내가 먹은 곱창은 소화하는데 내 몸에 달려있는 장, 내 장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비밀은 어디 있냐면은 담즙산을 쪼개주는 미생물 안에 있어요. 조금 어려우니까 짧게 하고 끝낼게요. 담즙산은 음식물만 소화를 하고 내 장을 소화하기 전에 미생물이 그거를 디액티베이션, 활성을 없애버려요. 근데 이 활성을 없애는 미생물이 부족한 사람은 이 담즙산이 너무 많이 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자기 장을 스스로 녹이는 현상까지 생기기 시작해요. 크론병처럼 넘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내 미생물이 되게 중요하고 장내 미생물이 근데 또 문제는 뭐냐? 담즙산을 너무 빨리 쪼개버리면은 콜레스테롤의 흡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건선이라든지 뇌기능 저하라든지 디멘시아, 건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촉발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희의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내 미생물이 건선이라든지 건망증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당연히 관여를 할 수가 있는. 예. 어, 6개월에 한 번은 하시는데 자꾸 검사 결과가 바뀐다. 왜 그런가요? 어, 20여만 원 지출에 당연히 부담이 있으시죠. 내 장의 환경이 이렇게 자주 바뀔 거면 매일 그냥 다양하게 먹는 게 더 나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로 제가 다른 데서 했던 되게 심화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도대체 이 마이랩이라는 게 해봐야 미생물 한두 개 넣는 건데 어떻게 그런 걸로 내 장 안에 미생물이 다양해질 수가 있어? 저희는 매일같이 아무리 요즘에 저희 장에다 넣는 미생물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수백 개가 넘는 미생물을 저희 장에다 매일같이 넣고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우리 장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장의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장 안에 정착을 하면서 다양성이 늘어나는 거지. 그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다양하게 들어와 봐야 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마이랩의 핵심 구조는 장 안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가 매일같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미생물들이 내 몸에 잘 정착해서 내 장 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마이랩의 핵심 근간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이 너무 자주 바뀌신다라는 분은 일단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앱스가 얇은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장 안의 미생물은 다양한 것도 문제지만 양도 많아야 돼요. 앱스가 높아야지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데 특히나 이렇게 쉽게 장내 미생물이 계속해서 바뀌고 흔들리는 분이라면은 미생물의 뎁스가 너무 얕다라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뎁스가 낮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내가 장내 미생물을 훼손시키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 엄청난 과음을 계속 하시던지 아니면은 단당류 같은 거를 많이 먹어가지고 잼은 안 상해요. 여러분 아시나요? 잼이 안 상해요. 왜냐하면은 잼은 너무 달아서 미생물도 못 살아요. 그 정도의 당분을 장에다 넣게 되면은 알코올과 흡사한 효과들이 나타나요. 내가 너무 달게 먹는 건 아닌가? 내가 방부제가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프 패턴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10시 5분 가까이 돼가서요. 오늘, 예,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오늘 질문도 폭파하고 지금 또 1000명이 예,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못 들어오신 아, 분들이 예. 많았는데요. 예. 아,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 나중에는 조금 제가 더 짧게 하고 질문 중심으로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애병견도 안 되나요? 막 이런 거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고, 할 얘기도 많은데, 다음 기회에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 달에도 우리 지호셉 대표님이 나와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저희 많이 기대하고 또 이 내용을 설문에다가 이제 내용을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잘 정리해서 이제 Q&A 세션도 한 번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호셉 대표님 오늘 강의 너무 좋으셨죠. 우리 큰 박수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